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직접 계시지는 않지만은 제 머릿속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옆에 누군가 앉아있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원우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종교개혁 50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과 인쇄혁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하나씩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먼저 서원, 그리고 두 번째로 루터의 안목과 추진력, 그리고 세 번째로 글쓰기, 인쇄, 출판 전략, 그리고 네 번째로 결과, 상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가는 말로 루터가 남긴 지혜를 간단하게 오늘의 시대에 적용하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중유의 그러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전대미문의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가 인류 역사에 결정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한 획을 그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BC와 AD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했습니다. BC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AC, After Christ,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BC는 Before Corona, 그리고 AC는 After Corona,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2년에 걸쳐서 수없이 들어온 New Normal 시대다. 그리고 언택트와 비대면 문화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의 결합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 강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장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학술제를 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메타버스, 젠페토, 제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일상화된 용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 현장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날이 오기만 손꼽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 그러면서 절망스러워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발빠르게 그렇게 앞질러 나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가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응전을 했을 때에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와 그리고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두 상황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특강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특강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라이프지가 1998년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과 사건 1위에서 100위까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1위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리고 3위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제 루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와우, 1위와 3위가 결합이 되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났다면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런 좀 생뚱맞은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생뚱맞은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라는 인물이 단순히 프로테스탄트 개혁만 이끌어가고 선도한 것이 아니라요, 이 인쇄혁명을, 인쇄술의 발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인쇄혁명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로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인쇄업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패티그리 같은 사람은 루터 브랜드가 되다라는 책에서 인쇄술은 루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었다. 루터 역시 독일 인쇄업을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힘이었다 하고서 인쇄혁명과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어떻게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또 엘리자베스 아이젠스타인이라는 근대 초기 유럽의 인쇄혁명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녀도 말하기를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인쇄기였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촉진제 역할을 인쇄기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사가 베른트 뮬러는 인쇄물과 인쇄술과 인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 서적 없이는 프로테스탄트 개혁도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의 안목과 추진력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시대로 한번 다시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1세기이고 그때가 15세기이니까 6세기 전입니다. 1440년대에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금세공업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을 하고 이로 인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요. 개인이 미디어, 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를 간단히 우리가 요약해서 구술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수단이었던 시대에서 문자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수단으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런 시대에 루터가 이제 1483년에 태어나서 1517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게시판으로 사용되고 있던 성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면벌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하는 95개의 논제를 게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2주 만에 전 독일로 이 95개 논제가 퍼지게 되고 2달 만에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시기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깜짝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인쇄기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도전적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이 인쇄기가 없었다면은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루터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와, 인쇄술을 내가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그 인쇄술의 가치를 알아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쇄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오류를 없애기 위해 하늘이 내린 기술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기술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목과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서 루터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글쓰기 그리고 인쇄 출판 전략을 세웁니다. 자, 목표가 생겼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생겼어요. 대중과도 소통하고 대중에게도 호소하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로마 교황청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깨닫게 되지요. 예, 그러면서 1521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시키지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카를 5세는 루터를 법외 추방자로 만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민등록증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루터는 누가 살해를 해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살해를 해도 그 살해자가 살인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루터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작센 영방을 벗어났을 경우에 목숨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작센 영방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선제후 프리드리히 보호를 받지요. 그러면서 루터가 동시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중이 1517년 이후 루터에게 폭발적인 그러한 이제 호응을 보이면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추종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루터도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중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대중의 주목을 계속 끌고 있는 한 내가 덜 위험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터에게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인쇄기가 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이 자신의 글들이 너무나 잘 이제 퍼져나가고 호소력을 갖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 하면은, 자신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 유럽적으로 호소력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것을 보면서 책의 모양새도 그런 메시지의 강력한 힘만큼이나 그런 탁월한 디자인 형태를 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글쓰기, 인쇄, 출판 전략으로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아주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루터가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직자나 지식층이 주된 독자층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이들에게만 독자층을 한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폭넓은 대중에게 호소하고 그들과 열린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주된 저술 언어였던 라틴어보다 자국어인 독일어로 더 많은 글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모습을 보고서 루터의 논적자들이 신학적 논쟁이 일반 대중의 언쟁거리가 되었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물론 어떤 가톨릭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독일어, 자국어로 글을 쓰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대다수가 라틴어를 고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학적 논의는 학문적 토론의 언어인 라틴어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라틴어가 신학적 언어여야만 하나? 자국어는, 독일어와 같은, 영어와 같은 자국어는 신학적 언어가 될 수 없는가? 왜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라틴어로 적힌 책을 읽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미 머리가 깨었어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글쓰기 방법에 있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루터의 논적과 루터를 조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단순화시켜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주요 대상이, 루터의 논적은 여전히 성직자와 지식층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제 재빨리 설명드린 것처럼 폭넓은 대중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언어는 논적들은 주로 라틴어였지만 루터는 이제 주로 독일어로, 그 다음에 문체 및 표현 방법에 있어서 루터의 논적은 그때까지의 글쓰기 방법이 아주 장황하게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힘들게 그렇게 이런 상세한 해설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반복적인 표현을 중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다. 예.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래가지고 간결함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간결함의 가치. 그래서 간단 명료하고도 단도직입적인 해설과 표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먹혀 들어갔죠. 예. 그리고 글의 분량에 있어서도 루터의 논적들은 긴 글, 이따만하게 그런 두꺼운 책들을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는 듯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놓았는데 읽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인쇄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루터는 재빨리 이제 알아챘죠. 짧은 글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팸플릿,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기에 편한 그러한 팸플릿 용량의 글을 수없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학적 글쓰기를 시도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화된 문체와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업에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춰서 글을 써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게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은 인쇄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도대체 몇 권을 얼마나 이 부수를 얼마나 인쇄를 해야지 이게 다 팔릴까? 그렇지 않고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창고에 이제 쌓이고 그럼 이제 돈이 손실이 되고 이러한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 팸플릿은 이게 인쇄하기도 너무나 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싸니까 쉽게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쇄업자들이 너무너무 이제 난리가 났죠. 루터가 너무너무 예뻐진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가지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게 뭘 의미할까? 우리 시대에 뭘 의미할까? 이렇게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신학적 글쓰기에서 하나의 혁명을 일으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인쇄 출판 전략입니다. 자, 글쓰기 전략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인쇄 출판 전략도 바꾸었어요. 그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은요, 비텐베르크의 인쇄업 활성을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실력은 물론 미적 감각까지도 갖춘 인쇄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이 루터가 아주 자기가 손수 발벗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인쇄 출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꼼꼼히 자기가 직접 그 인쇄소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인쇄업자들에게 골고루 일거리를 배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쇄업자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런 지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에게 그 일거리를 몰아주지 않고 골고루. 그래서 이들에게 루터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생계를 보장해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판물,
그래서 그 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최적화된 그러한 인쇄 출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 그 전까지만 해도 표지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서점, 일명 이제 서점에 갔을 때에 이게 여러 이제 책들이 놓여 있거나 이제 팸플릿 같은 것들이 놓여 있을 때에 한눈에 이게 루터 거구나 하고 이목을 쫙 끌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루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인쇄업자들도 또 어떻게 하면 루터의 글을 좀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루터 브랜드, 루터 브랜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표지였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 비텐베르크에 같이 살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북부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또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와우, 상상도 못한 그러한 결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쇄업과 출판업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40년대 구텐베르크가 인쇄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15세기 그 이전까지, 인쇄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15세기 중반까지 유럽 출판업의 주된 부분은 정성껏 필사한 책들을 거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손으로 직접 필사자들이 그걸 필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으로 이제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쇄기가 발명이 되고, 인쇄된 책의 상거래가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좀 이 세상을 바꿔놓겠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런 사업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축적된 노하우, 방법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 사업에 뛰어들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자꾸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인쇄소를 차려놨다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항을 겪으면서 점차 열정이 식고 인쇄업자들은 다시 전통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인쇄 출판업이 위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 발명을 하고 나서 약 40여 년이 지난 뒤에 루터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1517년 이후로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이끌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독일 인쇄업과 출판업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저렴한 인쇄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이후 출판업과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루터는 이것을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지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앤드루 패티그리 설명에 의하면은 이것에 대한 이제 루터로 인해서 대중이
루터가 써놓은 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팸플렛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대중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루터가 죽은 이후에도 인쇄 출판업자들은 그 대중들이 팸플렛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주제들도 다양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보고 있는 하긴 뭐 여러분 세대에는 그렇게 호소력이 없는 표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마다 배달이 되었던 신문이 발명이 되는 그러한 일로까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쇄업자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업에 처음 막 뛰어들었다가 이게 막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루터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180도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인쇄업자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루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 루터가 독일 인쇄 출판업자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독일 인쇄업자들이 운명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예, 1515년만 해도 이 라이프치히는 독일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의 주요 인쇄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바젤, 아우크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 같은 다른 주요 생산 중심지들보다도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519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루터와 에크 간의 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었죠. 그 여름에. 여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라이프치히에 직접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인쇄업자들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루터의 글을 열심히 찍어냈죠. 예. 엄청나게 팔렸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라이프치히 인쇄업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521년이 되면서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고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에 의해서 법외 추방자로 선포되면서 이 라이프치히를 포함하여서 그 영방을 다스리고 있던 게오르크 공작이 그 당시에는 자신이 충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의 글을 인쇄해서도 안 되고 매매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생산량이 곤두박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23년에서 24년에는 라이프치히의 인쇄업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완전 폭락하게 됩니다. 예, 이런 한 예를 보더라도 루터와 그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그 당시 독일의 인쇄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운명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인쇄술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에 이제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신비로운 요소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1517년 9월 4일에 게시했던 스콜라 신학 반박 97개조 논제는 똑같이 인쇄해가지고 그 성교회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했는데도 완전 무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9월 4일에 게시하고 10월 31일에, 그러니까 한 2달 이후에 게시를 한 95개조 면벌부 반박 논제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신비로운 요소도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비텐베르크의 운명도 바뀌었다. 예, 루터가 처음 갔을 때에 이 비텐베르크는 유럽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변방에 위치한 약 2천여 명 정도의 인구가 살던 초라한 소도시였어요. 그리고 독일의 큰 도시들은 이보다 50배까지도 컸습니다. 그리고 1502년, 1440년대에 인쇄기가 발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02년 비텐베르크 대학교가 설립되면서야 처음 인쇄기를 사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1502년에서 1516년까지 잇따라서 5명의 인쇄업자가 여기서 일을 했는데 총 123권의 책만 발행을 했습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매년 8권, 1년에 8권 발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없었으면 폐업이 될 위기에 처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1543년에 가서는 6곳의 인쇄업소가 아주 성업을 이루었고요. 루터가 사망할 무렵인 1546년에 가서는 비텐베르크의 생산량은 독일 최강 도시들이 생산량에 필적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말에 가서는 비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출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예. 그리고 이 비텐베르크가 이렇게 위상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잘 살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잘 알려진 드라마가 있죠. 여기의 작품의 주인공인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유학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유학 생활을 했던 그런 장소로 설정이 될 만큼 비텐베르크는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로는 루터의 운명이 바뀌었죠. 네, 루터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16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비텐베르크에서 유럽 전역을 뒤흔들 인물이 나오리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예, 루터는 수도사 사제였다가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죠. 그때 당시만 해도 루터는 완전 무명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1515년에 이 한 문서가 나왔는데요. 라이프치히, 비텐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안데르오데르 대학교에서 선정된 101명의
교수 명단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루터의 이름은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았었습니다. 이 대학교, 세 대학교는 그 당시에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인류 대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루터의 이름이 101명 교수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고 나서 루터는 1516년에 이제 처음 글을 한번 써볼까 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저서가 아니라 요하네스 타울러의 독일 신학에 붙인 간략한 서문 형태의 소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517년 루터의 나이 34세. 루터는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저술가요, 명문장가요, 논쟁가로 새롭게 탄생을 하고 1518년에서 1519년 사이에는 2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글을 펴낸 저술가가 되고요. 1520년 말 즈음해서는 70년 전 인쇄술이 발명 이후 생존한 이로서 가장 많은 작품을 써낸 저술가가 됩니다. 그래서 1516년 첫 글을 쓴 때부터 사망한 1546년까지를 살펴보면은 평균 한 달에 한두 편의 글을 썼고요. 쓴 모든 글을 살펴보았을 때에 제목만 400여 편에 이르고 출판물이 양과 시장에서 거둔 성공 모두에서 루터의 작품 수는 살아있는 동시대인의 작품 수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루터의 글이 모든 고전 작가보다도 많이 팔렸고요. 심지어 키케로의 글과 같은 학교 커리큘럼의 주교재들보다도 많이 팔렸습니다. 16세기 인쇄업자들은 루터 작품을 거의 5,000판이나 찍었고요. 루터가 관여한 다른 출판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3,000여 판이 추가가 됩니다. 말 그대로 루터는 무명인에서 16세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독일어의 운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틴어 중심이었던 것을 루터가 자국어, 독일어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듯이 이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인쇄술로 인해서 문자화된 독일어가 퍼지다 보니까는 루터가 쓴 그 문체가 많은 독일어 방언을 대체하는 표준 독일어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독일어 성경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 루터의 성경이 독일어로 된 작품 중 최고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7번째로 독자층이 변했겠지요. 이것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요지만 전달하면은 지식인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독자층에서 이제 루터는 일반 대중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독자층을 확대시켜 놓았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토론의 장이 변했다. 이전에는 성직자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가 토론의 장의 중심지였다면 루터는 그것을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대학교 밖의 공공의 장을 대화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책이라는 것이 인쇄물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된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언어가 변화한 것이지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자국어인 독일어가 주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것이 출판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19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죠. 두껍죠. 필사자들이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굉장히 비싸고 이랬겠죠.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집에다가 책을 소장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1517년 이후 상황이 급변화하면서 대중이 루터와 그의 진영에서 나오는 문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독자층 덕분에 독일 인쇄업자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루터의 글을 갖다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나오는 글들을 열심히 찍어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새로운 독자들을 확보하고 기존의 독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창의적 혁신이 필요했고, 루터 책을 한눈에 알아보게 할 독특하고도 새롭게 디자인된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베스트셀러 작가를 위해서 독일 인쇄업자들과 루카스 크라나흐가 미학적 매력을 갖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기서 바로 루터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몇 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눈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는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루터가 남긴 지혜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본질과 미디어. 제가 여러분 맨 처음에 첫 번째 제목을 소개하면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과 미디어 혁명, 그리고 그 밑에다가 본질과 미디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제가 오늘 50분에 걸쳐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과 인쇄혁명, 그래서 루터가 이 인쇄술의 가치를 딱 알아보고 그런 안목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거침없는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이 인쇄술만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점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쇄술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동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과거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전이 빨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루터와 같이 지금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전장으로 내민 새로운 미디어의 형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알아보는 안목을 여러분들 모두가 갖추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 나갈까,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잡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루터의 글이 인쇄기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터의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메시지의 본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쇄기를 통한 루터 글이 이러한 유럽 전역으로의 퍼짐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본질,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원,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원으로,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는 근원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강연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딱 한 표현으로 과거로 근원으로 본질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미디어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16세기는 구술 언어에서 문자 언어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는 문자 언어에서 영상 언어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는 장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4대 매체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였습니다. 이것은 일대 다 일방적 독백이 주가 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다대다 쌍방적 관계가 중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가치는 개방과 참여와 공유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언택트와 비대면 상황 시대에 비대면 현존감, 언택트 프레젠스를 구현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채롭고 수준 높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니 제페토니 이런 것들, 저는 늙은 세대로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참신한 젊은 세대로서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루터가 그 당시에 인쇄기와 인쇄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고 추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소통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깊은 그런 안목을 갖고 추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